발표에 앞서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프로그래머가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요. 퇴근하다가 이제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슈퍼에 들려서 우유를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우유 있으면 달걀도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프로그래머가 무엇을 사고 갔을까요? 예, 이 프로그래머는 달걀만 사고 갑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보면요. 이 프로그래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if 조건문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그림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프로그램을 하듯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슈퍼에 갔더니 우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유가 있으면 달걀만 사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프로그래밍을 강의를 할 때 이제 주로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서 99%가 웃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서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는 배경 지식의 분야가 다르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에 앞서서 이런 전략을 좀 한번 세워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되도록이면 북핵위선을 피하자. 혹시 북핵위선이라는 영화를 과거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인데요. 이 영화에서 어떤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주인공이 이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파티에 갔다 옵니다. 밤늦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여주인공한테 물어봅니다. 파티장에서 무슨 일 없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근데 이제 여주인공이 어떤 남자가 자기 손을 잡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주인공이 키스는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주인공은 키스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남자고 손잡은 남자고 뜨거운 마음을 보내고 온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부분만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발표에서 되도록이면 북핵위선을 피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는 정확하게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먼저 AI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을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AI의 대명사인 챗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I 영향, 그 다음에 그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프로그래밍적인 방법에서는 크게 한번 전환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듯이 과거에는 이 프로그래밍에다가 규칙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찾은 것이 뭐냐면 정답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처럼 데이터하고 정답을 동시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것이 뭐냐면 규칙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답을 찾았다면 지금은 이런 규칙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찾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학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습을 기계가 한다고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무조건 다 학습하는 거냐?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중에도 이렇게 머신러닝처럼 학습을 하는 게 있고 또 머신러닝은 또 다시 딥러닝이라는 걸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있고 또 학습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럼 학습하지 않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든 것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규칙을 프로그램에다 적어서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 규칙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즉 학습을 써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굴곡이 2번 있습니다. 즉 굴곡이 2번 있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이 한번 부응했다가 줄어들고 또 한번 부응했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나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칙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든 것이 이쪽인데요.
그렇게 만들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규칙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로부터 고양이를 분류해내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양이를 분류해내는 규칙을 적어 넣어야 되니까 고양이의 귀가 어떻고 수염이 어떻고 뭐 꼬리가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이런 규칙을 다 때려 넣었을 거라는 겁니다. 규칙 그 인공지능에다가. 근데 어떤 고양이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리가 한 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다리가 3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그 규칙이 없겠죠. 다리가 3개는 규칙이. 그래서 고양이지만 고양이가 아니라고 분류를 못 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제처럼 그 규칙 기반으로 된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의 겨울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2번의 겨울을 지난 다음에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발전하면서부터 계속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5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빨간 선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전체 그래프는 어떤 사진에서 물체를 분류해내는 그런 일을 할 때 에러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능력이 5%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물체를 분간할 때는 5%의 에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2015년에 여기 보시면은 이 레스넷이라는 AI가 사람보다 적게 에러를 나타낸 거예요. 즉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AI들이 계속해서 붐을 일으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도 나오고 또 지금은 챗GPT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챗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의 챗은 채팅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G는 generative인데요. 이걸 뭔가를 생성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는 pre-trained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전 학습됐다는 뜻인 거죠. 아까 사전 학습됐다는 말이 규칙을 찾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칙을 찾는 일을 찾는 일에서 규칙을 다른 말로는 잠재된 패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잠재된 패턴을 찾는 것을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건 이제 트랜스포머스라는 말인데요. 요 말은 우리가 그러면 요 트랜스포머라는 거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트랜스포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연어, 즉 사람의 말을 처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단어를 어떻게 컴퓨터에 입력하는가 이 질문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문장이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에 대해서 각 단어마다 차례대로 순서를 매깁니다. U는 0번. 왜냐하면 컴퓨터는 0부터 시작을 해서 0번이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say는 1번, goodbye 2, and 3, I 4, say는 아까 나왔으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hello 5, 네, 마침표 6.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은 7개의 단어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는 이 U가 맨 앞에만 있으니까 앞에만 1 하고 나머지 6개는 0을 주고요. 그 다음에 say는 두 번째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0 이렇게 표시를 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표현된 이것들을 단어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 벡터는 만약에 위에 있는 이 문장이 없다면 이 you say goodbye 이 문장이 없다면 이것만 보고서 이게 you인지 이것만 보고서 이게 say인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이제 say 자리였는데요. say가 원래는 이런 거였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앞 단어인 you의 정보도 집어넣고 또 뒤에 단어인 goodbye의 정보도 집어넣어서 이런 실수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놓은 것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워드 임베딩을 딸랑 이 7 단어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글에서는 300만 단어에 대해서 저 작업을 한 것이고요. 스탠포드에서는 40만 단어에 대해서 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사전 학습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워드들은 단어 벡터들인 것이죠. 그것들은 어떤 성능을 갖냐면 이런 성능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 킹이라는 단어 벡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man을 뺍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되겠죠? 이 어떤 값에다가 다시 woman을 더하면 그 결과가 퀸이 되는, 네.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단어 벡터를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를 좀 말씀드릴 때가 됐는데요. 트랜스포머는 주어진 문장을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챗GPT가 1750억 개의 매개분수로 3000억 개의 단어, 그래서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해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한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학습된 트랜스포머는 입력된 문장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하게 됩니다. 나중에 입력된 문장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산출한다. 그래서 이제 챗GPT는 저런 어마무시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GPU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GPU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는 CPU라는 것이 있어서 그 CPU, 컴퓨터의 모든 계산을 CPU가 하지 않습니까? GPU는 그래픽 카드에서 모든 계산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GPU는 주로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처음 만든 것은 V100이라는 이런 GPU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초에 125조 번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것이 A100인데요. A100은 이거의 20배 속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A100 만 대로 100일 동안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120조 곱하기 20배 곱하기 60조 곱하기 60분 24시간 100일 만 대, 이렇게 곱해서 결국은 216하고서 2 플러스 12가 뭐냐면 216 다음에 0이 12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의 어마무시한 계산량을 계산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챗GPT 학습만 보면 1750억 개, 매개변수도 되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5조 개의 문서로 학습했기 때문에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형 언어 모델은 이런 단지 채팅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어떤 법률을 판단한다든지 어떤 문서를 만들고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된다고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챗GPT가 그런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RLHF라는 학습도 또 합니다. 아까 5조 개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이 학습은 뭐냐면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이 뜻인데요. 여기서 휴먼 피드백은 사람의 피드백을 얘기하는 거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은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챗GPT가 응답을 내놨는데 그것이 좋은 응답이면 점수 플러스 1점을 주고요. 나쁜 응답이라면 감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챗GPT가 최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학습시켜가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최대 점수를 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을 누가 주냐면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먼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RLHF로 학습된 챗GPT는 사람의 평가가 좋은 방향으로 답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나쁜 방향으로는 답변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비윤리적 발언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욕설 같은 거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번 실제로 챗GPT가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할 겁니다. 자, 지금 요거 화면은 카톡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서 카톡을 꺼내셔갖고요. 네, 핸드폰 꺼내셔서 카톡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카톡을 꺼내신 다음에 여기 요거 있죠.
요 돋보기 버튼 요걸 눌러주세요. 예, 그걸 누르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는데요. ASKUP라고 쳐주세요. ASKUP라고 쳐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요 화면처럼 이 화면처럼 이렇게 떠야 됩니다. 이 화면처럼 Ask Up 하고서 이렇게 그때 이 노란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추가해 주세요. 이쪽 노란 버튼이요. 이거 눌러서 채널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채널에다가 그 채널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에서 여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줘. 예, 예문을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에서 여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줘. 사실 이 예문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챗GPT한테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만 해도 챗GPT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맨 밑에는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이건 한국식 표현인 거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뭐가 죄송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즉 이 효과가 바로 RLHF의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만드는데 그냥 함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굳이 같이 해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카톡으로 챗GPT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능 말고도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강연하는 내내 같이 한 번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바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RLHF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평가자라고 하는데 그 평가자들을 고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평가자가 아니라 고급 평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가자들 사이에 편향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 편향이나 그런 편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들을 고용을 해서 5만 개, 이 5조 개가 아니라 5만 개의 높은 품질의 질문과 답변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평가자들하고 또 챗GPT를 직접 만드는 개발자들하고 간에도 기준이 같아야겠죠. 서로 기준이 달라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토탈 이 RLHF를 학습하는데 3.7조 원입니다. 이 정도 경제 규모면 그냥 일반 기업은 못해요. 국가도 할까 말까인 거죠, 사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챗GPT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 잘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험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MIT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산성 효과에 대한 실험적 증거라는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실험자 444명을 모집을 합니다. 이 444명은 마케터 혹은 뭐 컨설턴트, 데이터 분석가 혹은 매니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요. 그 보고서는 약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2번 작성하게 합니다. 처음에 작성하게 할 때는 챗GPT 쓰지 못하게 하고요. 두 번째 작성하게 할 때는 222명은 챗GPT를 써서 작성하게 하고 나머지 222명은 수식 편집기를 써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를 합니다. 예, 그 결과를 비교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 그림은 여기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트리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처리란 건 뭐냐면 챗GPT를 썼느냐 안 썼느냐 챗GPT를 쓴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수식 편집기를 쓴 그룹을 쓰는 거를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리 트리트먼트니까 처리 전에 즉 아무것도 안 하고 작성했을 때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린 겁니다. 두 그룹 다. 근데 챗GPT를 쓴 그룹은 시간이 쫙 줄어들죠. 그러나 수식 편집기를 쓴 그룹은 조금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보면은 여기 챗GPT를 쓴 그룹은 17분. 그 다음에 수식 편집기를 쓴 그룹은 27분. 거의 10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10분 차이가 2시간 하루 만에 나는 10분이 아니라 30분 동안의 10분인 거죠. 엄청난 효과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를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긴 건데요. 처음에는 두 그룹 다 한 4점 정도 얻습니다. 근데 챗GPT를 쓴 그룹은 점수가 높아지고요. 수식 편집기를 쓴 그룹은 오히려 점수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보면은 챗GPT를 쓴 그룹은 4.54,
높은 점수죠. 그 다음에 수식 편집기를 쓴 그룹은 3.789 이렇게 점수를 받습니다. 즉 챗GPT는 시간도 절약해주고 품질도 높여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개발된 인공지능이 확실히 효과적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챗GPT도 똑똑한데 5개월 만에 GPT-4가 나옵니다. 1년도 아니고 5개월 만에요. 그래서 기존의 챗GPT하고 제일 다른 점은 이겁니다. 이미지를 인식해서 분석한다. 기존에는 그냥 말만 갖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미지도 받아들이고 이미지 분석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챗GPT는 3,000단어, 한 A4지 한 8장, 10장 정도겠죠. 그 정도 단어를 입력할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이 GPT-4에서는 25,000단어. 그냥 조그만 책자 한 거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입력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어떠냐면 얘는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로 통과를 해요. 근데 예전 거는 하위 10% 통과했어요. 여기 상위 90%가 그 뜻이죠. 하위 10%. 그러니까 하위 10%가 상위 10%로 뻥 뛰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이미지 인식하고 분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GPT-4한테 이미지를 2장을 줘요. 여기 다들 잘 아시는 그림일 겁니다.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줘서 이 뒤에 그림을 앞 그림처럼 고쳐줘 하면 이렇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손으로 웹페이지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서 GPT-4한테 주고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짜줘. 그러면 이렇게 짜준다는 거예요. 그 코드를 실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냥 그림만 넣고 설명해줘 하면 그 그림이라고 설명도 해주고. 또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쓰는데요. 이미지로 되어 있는 수식을 복사할 수 있게 변환도 해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GPT-4한테 주고서 설명해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는 핸드폰이고 이건 모니터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니터 라인 단면이고 여기는 모니터 라인을 포장한 겁니다. 이렇게 다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GPT-4가 뭐라고 하냐면 핸드폰에 모니터 라인이 연결됐기 때문에 엉터리 내용이어서 사람한테 웃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GPT-4가 사람들이 왜 웃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웃음 원인.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GPT-4가 프랑스어로 된 물리 문제를 영어로 푸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GPT-4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이 API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카톡으로 GPT-4나 GPT-3를 쓴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API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API가 뭐냐? API는 사실 저희 업계 말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입출력에 대한 명세서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입출력에 대한 명세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카톡이 됩니다. 카톡. 서버는 챗GPT가 되고요. 그런데 이 두 관계 사이에 입출력, 입력 데이터,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의 방식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카톡에서 아수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수겁에서 챗GPT한테 문장을 주는데 그냥 주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형식대로 줘. 그런데 내 형식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밝혀놓은 거죠. 그렇게 받아오면 챗GPT는 그거에 합당하게 결과물을 주는데 이 결과물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수겁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줬기 때문에 아수겁은 그 결과물을 받아서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아까 봤던 단어 벡터. 실수로 된 단어 벡터들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챗GPT가 그 형식을 다 얘기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형식이 담아있는 것이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API를 배포했다는 말은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이 챗GPT를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플러그인이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반대니까 뭐겠습니까? 아까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챗GPT를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이번에는 챗GPT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챗GPT를 다른 프로그램들이 쓰는 거라면 이번에는 챗GPT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요. 챗GPT가 결국은 검색 엔진도 쓰고 계산기도 쓰고 이메일 프로그램도 쓰고 엑셀도 쓰고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챗GPT한테 어떤 일을 시키면 챗GPT는 자기한테 연결된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일을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플러그인을 받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80여 개의 서비스가 GPT-4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난리 부르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GPT를 써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이 난리 부르스가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조금 상세하게 조금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 검색만 해요. 오늘 날씨가 어때? 이거 가격이 얼마야? 명료한 단순 검색인 거죠. 그것을 룩업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검색은 뭐냐면 탐사형 검색인데요. 인터넷에서 뭘 할지를 몰라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뭘 할지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탐사형 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하이브리드형이 나오는데요. 하이브리드형은 이 룩업형하고 탐사형을 합친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내가 컴퓨터를 구매하고 싶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컴퓨터들을 탐사해야겠잖아요. 그렇죠? 많은 컴퓨터들을 재원을. 그래서 이런 것을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챗GPT는 룩업도 탐사도 하이브리드 아니라는 거죠. 생성형인 거죠. 그러니까 뭘 검색해달라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검색이 아니라 이제 뭘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약문을 만들고 소설을 쓰고 이메일을 작성해주고 코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수겁, 저희가 카톡에 추가한 채널 이름이 아수겁입니다. 아수겁에서 지금 설문조사지 하나씩 받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를 사진 촬영해 주세요. 설문지뿐만 아니라 글씨가 있는 건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글씨가 있는 건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예. 그냥 요런 캔에 있는 이 조그만 글씨 있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그 채팅방에서 사진 촬영해 주세요. 채팅방에서 사진 촬영을 한번 해주세요. 자, 채팅방에서 그 설문지 사진 촬영하면 밑에 버튼이 뜰 거예요. 요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버튼 하나 뜰 겁니다. 말을 입력하는 안에 플러스 버튼 하나 있어요. 그 플러스 버튼 누르면 사진, 뭐 카메라 이렇게 뜰 겁니다. 예. 그 카메라를 선택을 하셔서 얘를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하세요. 그럼 첫 번째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 설문조사에 있는 내용을 다 텍스트로 이렇게 추출해요. 추출한 다음에 요약까지 해줘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약문 만들어달라고 했죠. 요약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채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문도 만들어주고. 자, 되신 분은 느낌표하고 강남역 맛집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5가지로 쭉 정렬을 해서 보여줍니다.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찾아 들어가서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자기가 알아서 정리해 준다는 거죠. 느낌표는 GPT-4를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수겁에서 GPT-4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터넷 가서 돈 내고 쓰지만 우리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챗 GPT가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도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환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AI 이 영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AI가 주어진 데이터 또는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한국의 만화 애니메이션 또리 장군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순신 장군의 위협과 풍성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런 이유는 사실은 아까 그 학습했을 때 그때 거기에 트랜스폼에서 답이 있습니다. 입력된 문장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챗GPT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태생적 오류가 있는 것이죠. 즉 과거 자료만 학습, 프리 트레인드, 그렇죠? 사전 학습 때.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자료만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원본 데이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질문. 이런 거를 실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얘기해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챗GPT가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 사실처럼 얘기해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집어 던졌다고.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 및 훈련 방식에서 이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할루시네이션을 보시고서 진보 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LLM,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LLM의 할루시네이션에 대항할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우선은 이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기술적 해결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원인이 그러니까요. 데이터 품질 향상. 그렇죠? 그 다음에 문맥 기술 개선. 요거는 아까 say가 U의 정보도 있고 굿바이의 정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U와 굿바이를 문맥이라고 해요. 그 문맥 받아들이는 걸 더 향상시키겠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 검증, RLHF. 말씀 설명드린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RLAIF가 있어요. RL은 강화학습인데 AIF는 뭐냐면 인공지능의 피드백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인공지능.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근데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기술적 한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처럼 인공지능을 딴 거를 만들어 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방법은 사실은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을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죠. 이 파인 튜닝을 써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인공지능이 챗GPT는 아닌 거예요. 챗GPT는 그대로 존재하고 내가 미세 조정한 거는 다른 인공지능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의 할루시네이션은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표 자료에 인터뷰라고 써있는 거는 제가 이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AI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 오류는 대책이 없다. 왜냐하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질문을 받으면 꾸며낸 것이라도 답변을 무조건 제시하는 것이 생성형 AI 기술이 안고 있는 할루시네이션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쪽에 비중을 두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이것도 한번 해결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예, 이런 잘못 말고도 또 프롬프트 인젝션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아까 입력하신 글 있죠. 그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거기를 교묘하게 이제 입력을 하면 안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GPT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챗GPT를 공개하고서 사용자를 모집하게 했는데 2달 만에 1억 명 돌파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체 사용자 수가 17억 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2억 개의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데요. 그때들은 전력량이 50kW입니다. 이거는 미국 일반 가정의 1700배. 그러면 챗GPT가 학습할 때는 얼마 썼냐면 1.287GWh. 그래서 얘는 서울시 한 가구가 353년 쓸 양을 한 번에 써버린 거예요. 100일 동안. 그래서 결국 GPT-4는 1년에 전기세만 1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PT가 학습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직접 챗GPT가 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는 배출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간접 배출량입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이라는 건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기타 배출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배출량은 간접 배출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전자기기를 쓰잖아요. 그때 아주 조금씩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씩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걸 모아봤더니 챗GPT는 이만큼이에요. 626.
근데 자동차는 얼마입니까? 126. 자동차가 126이라는데 이 자동차 126은 자동차가 부서질 때까지 총 다 쓴 양. 그게 126입니다. 그거의 5배를 인공지능 챗 GPT가 100일 만에 그냥 발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엄청난 환경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부에서는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이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표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타임지에서 2023년 6월달 타임지 표지입니다. 봤더니 The End of Humanity, 인류의 종말이죠.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남아있습니까? AI. 그렇죠? AI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활용 분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제조에서는 위험한 일을 AI가 대처하기 시작하고요. 금융에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의료에서는 진단이나 의료 영상 분석, 그 다음에 유통에서는 맞춤형 추천 시스템. 네, 추천 시스템은 다 AI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서는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먼저 집에서 AI나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학교에 가서는 그냥 선생님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런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소프트웨어, 제가 속한 분야죠. 여기서는 아예 코드를 생성하거나 기존 코드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게 제가 하던 일인데 이걸 AI가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AI 시장을 이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그 규모를 보고 싶은 건데요. 2024년에 648.23B, B는 빌리언입니다. 10억 달러라는 거죠. 이 정도가 되겠고 2023년에 대해서는 1.42% 증가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도체 시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 반도체 시장은 621.B, 역시 AI 시장 규모가 더 크죠. 그 다음에 2023년에 비해서 이 반도체 시장은 1.04% 증가하는 데 비해서 아까 여기는 1.42% 성장 속도도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AI가 이제 확산이 되면은 AI로 매출 증가가 123조, 그 다음에 AI로 비용 절감이 180조 해서 31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GDP 1.8%가 추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AI 관련 정책을 펴니다. 2022년에 세워진 정책인데요. 5년 동안 여기 디지털 이제 100만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 사업을 합니다. 5년, 2022년부터 27년까지인 거죠. 그래서 그 교육 사업이 뭐냐면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대상이 대학 졸업자, 재학생 혹은 유학생, 휴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개인은 무료고 오히려 정부에서 3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대 월 30만 원 훈련 장려금 지급.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이제 AI 관련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교육 기간이 6개월, 네, 지금 다 6개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씩 합니다, 하루에. 근데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키죠. 어떤 문제가 일으킵니까? 이 K 디지털 사업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동안 월 30만 원으로 생활 가능한 경제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그렇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이 교육 때문에 정보격차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저런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단인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이현규라는 사업단장님이 작년 국제포럼에 나와서 이런 발표를 하십니다. AI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AI로 사업을 어떻게 할까로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AI 갖고 뭐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서 어떤 어려운 점을 AI로 해결할 수 있나 이거를 생각을 해서 그 점을 해결하는 AI를 만들어야 사업이 성공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이 AI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인공지능 전문가, 도메인 전문가는 산업별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이 산업별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 반목해서 AI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올바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때 주제 전체 발표 내용이 있는 시스템 잘 만든 다음 AI로 고도하자 이런 내용이어서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가하고 산업 전문가가 만나면 왜 더 좋냐?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엔지니어가 신약 개발을 위해서 약학을 공부한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럼 몇 년 걸릴까요? 약학이 4년이니까 4년. 거꾸로 한 약사가 신약 개발을 위해서 AI를 배운다? 그럼 한 1년 미만. 그럼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사와 AI 엔지니어가 만약 함께 개발한다? 그럼 이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확산되면 어떻게 될 건지를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다음에 8,300만 개가 사라져서 전 세계 고용의 2%에 해당하는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런 대책을 내놓습니다. AI 기반 ICT 인력 컨소시엄 출범을 합니다. 그 컨소시엄에 참가된 기업들을 봤더니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이런 유명 대기업이죠. 이 기업들을 빅테크라고도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에다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AFL-CIO,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을 어드바이저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걸 알아봤습니다. 네, 알아봤더니 이 AFL-CIO 사이트에 갔더니 이렇게 대문짝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경제적 안정과 그들의 권리가 걸려있는 현대의 가장 큰 기술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들은 노조의 힘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AI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주는 현재 근로자를 고용, 모니터링, 평가, 징계하고 심지어 해고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AI 기술을 배포하고 있다. 이게 정확하게 한국의 배달의 민족 알고리즘하고 똑같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 알고리즘이 배달 기사들을 평가, 모니터링, 그리고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향후 10년 내에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사람들 중에 거의 80%가 연간 38,000달러 미만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호가 없다면 일하는 여성과 유색인종은 이 기술로 인해 최악의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의 직업의 질, 안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설계, 개발, 구현에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게 이 노조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런데 이제 2023년 12월, 작년 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노동조합 총연맹하고 연합을 해요. 협력을 하는 거죠. 이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서 한 목적이 뭐냐? 첫 번째, AI 기술 동향에 대한 심층 정보를 노동계와 공유하고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AI 기술 개발에 대한 노동자의 관점을 반영. 네, 괜찮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선 노동자들의 역량과 요구가 AI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MS에서 노조 지도청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식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니까 노조에 있는 사람들한테 MS가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AI 교육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근로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AI에 일자리를 뺏기는 가능성을 교육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MS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가 결코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정직하지 않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노조 측에서는 획기적이고 이 동맹이 역사적 동맹이라고만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저 얘기는 뭐냐면 노조하고 MS가 협력해서 AI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AI의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분야에 더 이상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될 겁니다. 하나는 AI 시스템이 창출한 잉여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또 하나는 노조와 사측이 협력해 만든 AI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실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인터뷰해서 저하고 인터뷰하신 분이 말씀한 얘기고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아니 노조가 AI 시스템 만드는 데 참여했는데 노동자의 일자리 대책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 수 없는가?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대체되느냐라고 살펴보면 13%가 대체된다고 합니다. 13%는 제조업 93만 개, 건설업 51만 개,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46만 개, 정보통신 41만 개에서 총 327만 개가 대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차 하고 싶어서 이걸 만듭니다. AI 전략 최고위 협의. 근데 이 전략 최고위 협의회를 봤더니 이 정부기관들이 쭉 참여한 다음에 민간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삼성전자, 이스소프트, 카이스트, 대통령실, 법무법인, 그나마 철학과 교수님 한 분. 민노총. 맞습니다. 대한민국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에 왜 노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노조가 AI에 관심 없어. AI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1970년대에 정부가 노동자들의 삶을 배제한 채 산업화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 공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0년대 정부가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AI 산업 구조를 만드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요한 건 이것이죠. 더 이상 노동자가 배제된 산업 구조가 만들어져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조가 배제된 이유에 대한 추정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I 전략협의회가 의도적으로 노조를 배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포스코인데요. 이게 2024년 3월 달에 발표한 기자회견입니다. 포스코에서 한 기자회견인데요. 포스코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센터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목적이 뭐냐면 사람 개입 없는 자율화 시스템 구축. 그래서 자율 시스템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인지인공지능, 판단인공지능, 제어인공지능 이런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 제어인공지능을 보면 고숙련 작업자들의 노하우 정보를 딥러닝의 생산 활동의 효율성을 끌어오는 게 목표다. 이 포스코는 알고 있는 거예요. AI 기술만 갖고서는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AI 기술과 산업 기술이 꼭 결합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 포스코의 전략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뭡니까? 대형 실업이 예고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왜 없냐는 거죠. 그것도 세웠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예는 인공지능 기술하고 산업 기술하고 아주 잘 맞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실은 요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이런 고난이도 인공지능 기술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구글한테 한번 팔려요. 구글한테 한번 팔렸다가 소프트뱅크한테 팔았다가 다시 현대차가 인수합니다. 그 현대차랑 인수를 해서 올류 아틀라스라는 얘가 이제 올류 아틀라스인데요. 이걸 만듭니다. 이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닥에 놓은 이 친구가 아틀라스입니다. 다리를 들어서 사람처럼 일어나고 몸통을 돌리더니 카메라 쪽으로 돌아옵니다. 자, 동작을 다시 한번. 저는 로봇이 다가올 때 무서움을 느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를 만났을 때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구글에 인수됐을 때는 구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한테 인공지능 기술 좀 공유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거절했어요. 근데 통제가 안 되니까 소프트뱅크한테 팔아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도 또 인공지능 기술 좀 공유하자 했더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거절해요. 근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인공지능 기술을 공유하자고 한 게 아니라 자동차 제조 기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인공지능 기술하고 자동차 제조 기술을 합작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올류 아틀라스예요. 올류 아반떼. 올류 아반떼. 그것처럼 올류 아틀라스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래서 요 인공지능 로봇은 자동차 제조 공장에 투입될 예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제 사회적인 면 말고요. 또 다른 면을 한번 보면은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AI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작년 5월 달에 뉴욕타임스의 성명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업적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국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섭다예요.
AI가 무섭다. 그 중요 워딩을 보면 AI 로봇들이 난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와 같은 하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걸 경고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배 환경을 제어하는 AI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AI한테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좀 낮춰줘.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AI가 창문을 열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발생 원인을 제거해버린 거죠. 사람을 죽이면 되죠. 그렇죠. 그런 목표를 하위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작년 겨울에 그런 노조와 협력하기 전에 봄에 이런 일을 합니다. AI 윤리팀을 해고해버려요. 그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더 집중하려고 그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클라크스 월드라는 SF물 출판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매년 이제 신작 공부를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신작 공부를 할 때 표절작이 10편 정도 되는데요. 이 챗GPT가 나온 뒤로는 100편에서 500편.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사 직원들이 도저히 이걸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출판사만 그런가 해서 다른 출판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작 공부를 중단합니다. 무기한 중단. 자, 그 다음에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좀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2, 3년 전에 강남의 모 기업에 계신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이 사이트가 너무 유명하니까 한국의 스택 오버플로우를 만들자고 그랬었어요. 같이. 이거는 프로그래머들이 무슨 오류가 나면 이 사이트 가서 그 오류 해결법을 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짜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그런 해법을 주는 사이트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의 링크 버튼이었어요. 이게 조금 에러가 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픽스 에러.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바로 고쳐주게 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방문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의 방문자가 월마다 12%, 10%, 30, 13% 감소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 얼마 안 가도 없어질 것 같아요. 오염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 오염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imagenet.org라는 거대 이미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0만 장 정도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이미지마다 정답을 달아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 이 사진은 고양이, 이 사진은 개, 이 사진은 자동차, 이 사진은 비행기. 이렇게 이 사진이 뭔지 다 정답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 정답 중에 그 레벨의 종류 중에 재소자, 낙오자, 실패자, 위선자, 루저, 허영증은 이류인간. 이런 라벨이 있는 거예요. 이류인간을 어떻게 사진만 보고서 알아냅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60만여 개를 자진 삭제한다. 그러나 아직도 조교수, 부교수, 미시경제학자 이런 말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를 AI가 사실 이 사이트에서 모든 AI들은 이미지를 학습한다면 이 사이트를 써요. 라벨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AI가 학습을 하면 오염된 결과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 얘는 이제 인공지능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오염된 데이터를 썼다는 거죠. 그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애플이라는 데하고 골드만삭스라는 데서 신용한도 평가 시스템을 만듭니다. AI 시스템을 만들어요. 근데 다 만들고 보니까 이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즈니악이 아내하고 자기는 공동재산, 공동 계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신용한도가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골드만삭스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제 신용한도 평가 항목에는 성별 입력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 AI는 골드만삭스의 과거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골드만삭스가 성별 입력란은 없지만 실제로 남자 여자를 차별해서 신용한도를 매긴 거예요. 그 패턴이 데이터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 데이터에 남아있는 그 패턴을 인공지능이 찾아내서 자기가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폐기가 됩니다. 이런 일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인공지능 채용 도구에서도 있어서 또 역시 폐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챗GPT가 3천억 단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단어 중에 너가 말한 건 몇 개나 포함되느냐는 거죠. 그거를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때 요 상황에 대해서 이칠 권리와 지적 재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알고리즘의 폐해인데요. 2007년과 2015년 사이에 미국의 이제 15, 19세 소녀들의 자살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소셜 미디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외모, 잘 사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모습을 한번 보면 계속 그런 사진만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봤던 소녀들이 자신들이 이제 신체에 대한 열등감, 우울증, 섭식장애, 그래서 이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큰일인 것은 이 사실을 사실은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계속 묵인하고 운영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를 합니다. 근데 이런 예가 한국에서도 있어요. 이건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네이버의 광고 수익 알고리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의 광고 수익 알고리즘은 기사를 많이 올리고 클릭을 많이 받을수록 광고 수익을 많이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자 한 명이 하루에 여러 개의 기사를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취재할 시간이. 그리고 클릭수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선정적인 기사를 막 베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가나 여성 인육 케밥 8년 동안 팔아서 150억 원. 이런 기사들이 언론에 뜨게 되는 거죠. 다 사실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여기 태권도 전 챔피언 다리 폭발 이런 거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세울 거냐를 말씀드릴 때가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눈 뜨고 코 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거대한 대응 방안을 세울 수는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노동자, 빈곤층,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AI 교육을 하자는 것인데요. 근로청년, 아까 왜 K 디지털 트레이닝에서는 근로청년이 가서 수업받을 시간이 안 되잖아요. 낮에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로청년, AI를 모르는 성인, 빈곤층, 무직자한테 AI 교육을 하루에 2-3시간씩.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I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AI 교육을 이런 노동자하고 취약층한테 하면은 이 노동자와 취약층은 삶을 개선하게 될 것이고요. 이 세력을, 진보 세력에서는 새로운 세대로 영입을 하면 외연이 확대가 되고 또 이 교육 프로그램을 정책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AI 교육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육 관련 내용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좁혀지는데요. 과거 컴퓨터를 공부해야 하는 전환점이 있었듯이 지금은 AI를 알아야 하는 전환점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I를 알아야 하지만 다른 할 일이 많다. 실제 현상입니다. 이거 상황인 거. 우리가 직면해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우선은 AI의 이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이 제공해 주신 그림인데요. 이게 홍범도 장군님 사진입니다. 요거를 요 토파즈 랩스라는 프로그램이 열기만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업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픽셀 수를 늘렸다는 거죠. 픽셀 수를 늘렸을 때 얼굴이 깨질 수 있는데 그때 페이스 리커버리라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AI는 스며드는 기술이다. 저하고 앞에 있는 그 그림을 같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저 프로그램 사용하면 좋겠다. 저는 이 장면이 AI가 스며드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AI가 효율적이니까 나도 모르게 갖다 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유튜브들 보시죠. 유튜브 하나 보면 나도 모르게 옆에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들이 추천되잖아요.
그 추천을 누가 해주냐면 AI가 해줍니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AI를 스며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5월 1일 날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민주노총에서 2024년 세계 노동절 대회 때 양경수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술의 발전과 AI의 도입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하자. 저는 그래서 한국의 노동계도 이제 AI에 많은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독일에서는 녹서와 백서라는 걸 합니다. 녹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 답해야 할 질문을 묶어놓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질문만 있는 보고서겠죠.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면 그게 백서가 됩니다. 독일 정부에서 백서 4.0, 산업 4.0, 그다음에 노동 4.0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면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거의 모든 인간들이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그러면 AI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만들겠네? 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질문을 해야 그 답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AI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AI의 위험을 분류를 합니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높은 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으로 분류하고요. 허용할 수 없는 AI를 아예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들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법안을 제정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그룹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AI를 만들면 무조건 정부한테 신고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평가도 해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모두가 책임을 지게 하고, 그래서 정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마다 대응 방안이 달라서 하버드 대학교 버크만 센터에서 이 주요한 AI 원칙 36개를 모집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만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냈더니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8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느냐, 어떻게 학습했느냐, AI가 사용되고 있으면 밝혀주고, 또 결과가 설명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성,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 차별해서는 안 된다. 윤리성, 비윤리적인 걸 금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견고, 안정성, 해킹에 견뎌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지켜야 되고, 책임은 AI가 아닌 인간이 져야 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런 8가지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론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색다른 대응 방안을 내는 곳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얘기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AI 전문가인 박태웅 소장님을 모시고 약 4회에 걸쳐서 토론을 합니다. 그때 한 3회쯤 되니까 이 김어준하고 박태웅 소장이 자체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I를 만드는 사람들은 철학자, 신학자, 인문학자가 아니다. 그들은 제한된 분야의 엔지니어일 뿐이다. 인공지능을 만들 줄 안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돼야 한다, 저렇게 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 닥치라는 얘기인 거죠. 너네는 그냥 엔지니어일 뿐이야. 근데 너네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들이 하면 철학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철학자, 인문학자, 신학자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지금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철학자. 학자도 잘 물어야죠. 그거는 정해진 대답만 나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주변에 철학자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물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철학자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책 다 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API 때문에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AI를 쓰게 변경될 겁니다. 왜냐면 좋잖아요. AI를 쓰자마자 다 막 우리 카톡으로 챗GPT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요약해주고, 그죠? 강남역 맛집 금방 찾아주고. 그 다음에 검색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뭔가 만들어달라는 검색이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배민에서는 뭐 치킨 하면은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혹은 한식, 분식, 뭐, 그 다음에 떡볶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검색을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 며칠 있으면 아내랑 결혼기념일인데 먹을 만한 식당, 음식점 추천해줘.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I가 대형 AI 말고 조그만 AI들이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계속 커질 겁니다. 점점 커져요, 점점. 그래서 결국은, AGI, 이 AGI라는 뜻은 인간 수준의 AI가 나타나는 게 현실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를 요약을 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의 확산은 필연적이다.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 먼저 말씀드리면요.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쁘고 잘 사는 장면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운영 중에 있어요. 인스타그램하고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의 페이스북 담벼락이 전부 먹방인 예. 거죠. 그래서 하도 비난을 받으니까 페이스북 이름을 바꿉니다. 메타로 바꿉니다. 메타. 예. 물론 페이스북이 좋은 일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좋은 일은 챗GPT는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AI를 출시를 해줬어요. 근데 아직도 그 페이스북은 좋은 것만 보여주는 추천 알고리즘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엔지니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건데요.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진보 분야 분들 만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돈 많이 줄 대로 갔겠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대기업은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을 진보 쪽으로 자꾸 끌어오는 게 좀 필요합니다. 돈 줘야 끌어오지 않나요? 네? 돈 줘야 끌어올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돈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네. 우연한 기회에 접하면 이렇게 옵니다. 왜냐면 이게 옳다는 걸 아니까요. 네. 거꾸로 이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요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상황을 아까 어떤 거였습니까? 타임즈 그 표지처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프리 힌튼도 자기가 만든 AI 해결한 이 AI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날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윤리 기준을 적용한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쪽으로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AI가 확산되는 걸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스며드는 기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 제가 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AI를 알아갈 때다. AI를 알아야 제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런 자본에 찌든 사람들 말고 진보 세력이 AI를 아주 잘 알아서 한국의 AI 보면 이거 진보 민주노총의 그 그룹 거기가 제일 잘해. 이런 말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전하게 AI가 발전할 거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발전하면 다 사람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사람을 위한 AI. 그거는 진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중국의 사례처럼 그런 좋은 면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노동자의 권익을 배제한 채로 발전을 한다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로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혼합경제식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저만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생각을 한 게 우루과이에 호세 무이카라는 대통령님이 계세요. 이분이 제일 가난한 대통령이세요. 근데 이분이 브라질에 있는 리우 자네인가 거기 정상회의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막 중국 대통령 다 있는데 지금 당장 멈춰라 개발을. 뭐 환경 문제 해결한다면서 왜 계속 개발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연설문을 보면서 맞는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 생각이어서 이게 맞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노동 4.0은 저도 이제 다 읽어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것은 이 녹서를 먼저 읽어본 거거든요. 노동 4.0 백서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밖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도 백서를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우리 같이 서로 해야죠. 아, 예, 맞습니다. 참고로 권 강사님께서는 이 AI 강의가 직업이십니다. 아까 말했던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항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배울 수 있는 AI 학습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프로그램화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 그 다음에 몇 개월에 걸친 프로그램 이런 것들 지금 기획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배울 수 있나요? 네, 그 대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 K 디지털 트레이닝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총 1주 걸리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AI 개념만 아주 기초 개념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 2시간씩 4일이면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요. 총 10주.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씩 해서 역시 4일 동안 2시간씩 4일 하면은 8시간이니까 10주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총 24주. 이게 이제 K 디지털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육사 있으니까 6개월 걸리는 지금. 그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거라도 승하하시기를 들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처럼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를 개발할 때마다 대량 실업을 고려하지 않거나 노동자의 권익이 파괴되는 방향으로 이 개발이 되면 제지를 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노조가 나서줘야 됩니다. 노조가 나서주려면 AI를 좀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왜 AI를 계속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이제 그냥 지나갔거든요. AI 소형화 로컬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 사회에서는 분명히 전부 다 나만의 AI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챗GPT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무조건 글만 잘 쓰면 되는데 뭔 다른 이미지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잖아요. 더욱이 진보 세력은 만약에 이화여대 사건 이런 게 터졌을 때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진보만의 AI가 하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로컬화 될 거거든요. 그럼 다 로컬화 될 건데 내가 AI를 몰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희 엄마 아버지는 아직도 문자를 못 보내세요. 핸드폰을 못 보내세요. 핸드폰맨, 컴맹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AI를 모르시는 분들이 미래 사회에 가면 자기 AI를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럼 그냥 과거에 계시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아까 이 말씀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 말이 중요한 건데요.
과거 컴퓨터를 공부해야 하는 전환점이 있었듯이 지금은 AI를 알아야 하는 전환점이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조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말은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러셀이라시는 이제 버클리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기계가, AI가 인간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내릴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내릴 것이지만 그것은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가치가 인간의 가치와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요거를 갖고서 매일 쳐다보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렇죠. 여기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AI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유럽 법안이 이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토대로 다른 국가들도 다 그렇게 해어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얘기를 또 한 군데가 아는데요. 그 8가지 준칙에서 이제는 AI가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이쪽 예술계 관련해서 제가 들은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사진기가 없을 때요. 사진기가 없을 때는 실제처럼 그리는 게 왔다 했어요. 그런데 사진기가 발견됐을 때 화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을 거잖아요. 사진기가 나보다 더 실제처럼 그려주는 사진기가 있는데 그 대응관이 뭐였습니까? 더 이상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자 했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이 한번 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AI가 저렇게 잘 만들어주니까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번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픈 AI가 GPT-4 썼고요. 구글 엔스로피카에서 클로드 3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드 3는요, GPT-4보다 더 월등하다고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클로드 3까지 쓰는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라마 2가 있는데요. 얘가 그 아까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전환한 그 기업이 만든 겁니다. 얘네의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황인종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을 무시하는.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다들 우려하고 있어요. 네, 다들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터뷰에는 싫지 않았는데요. 아까 그 정창현 소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AI를 만들 때 그 AI를 만드는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하게 하면 어떠냐. 그러면 공공적인 목적을 들지 않겠냐 했더니 정창현 소장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국정교과서? 제가 바로 내용을 접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라고 있습니다. 얘의 매개 변수는 얘가 GPT-4가 1750억 개인데요. 얘는 2040억 개입니다. 네, 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코 GPT 제가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준비생들이 주로 이걸 써요. 왜냐면 한국말은 잘하니까요. 그 다음에 LG 엑사원. 이거 전부 다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 가시면 나왔습니다. 엑사원은 뭐냐면 전문가 1%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의료 분야의 전문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제철 전문가. 그게 LG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우다오 2.0은 이 챗GPT 10배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못 들으셨죠? 중국이 뭐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있는 화웨이와 판고 알파, 바이두의 어니 3.0 다 이 GPT보다 훨씬 거대한 모델입니다.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사용자가 얼마라는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프롬프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입력하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엔지니어링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경험하신 대로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짧게만 요약을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세하게 예를 들어주고 출처 문헌도 밝혀줘 그러면 더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챗GPT를 써서 더 많은 책을 한 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오니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 그 기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봉이 4억에 가깝습니다. 그 챗GPT를 어떻게 쓰냐는 거죠. 아까 이제 이런 말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스튜어트 러셀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분명히 인공지능은 승리할 것이며 심지어 근소한 차이도 아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데니얼 카너먼 행동경제학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 수상하셨어요. 그분이 조금 애석하게도 이분이 이런 질문을 이런 말씀 해놓으시고서 이 문제를 데니얼 카너먼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맡겨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34년생이세요. 이분의 자녀가 제 나이 또래입니다.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금의 사람들이 중년층들이 풀어야 될 문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주실 때입니다. 모르면 철학자한테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뭔지 알아가야죠. 모르니까요. 적을 알아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